도전과 응전 세 번째 시간. 거친 파도는 사공을 유능하게 만듭니다. 철학자 토인비의 책 도전과 응전에서 자연 조건이 좋은 환경에서는 인류 문명이 태어나지 않았고 거의 다 거친 환경, 가혹한 환경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과 세계 종교의 발상지는 모두 광야 같은 안 좋은 땅이었습니다. 중국 황하 문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에는 유명한 두 강이 있는데 양자강과 황하입니다. 양자강 유역은 기후가 온화하고 강도 범람하지 않아서 그 주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좋고 아주 편안하였습니다. 황하는 쿨른 산맥에서 발원하여 바래만으로 흐르는데 혹독한 추위로 겨울이면 얼어붙어서 배가 다닐 수가 없었으며 해마다 범람을 해서 수많은 인명을 빼앗아가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친 환경과 싸우다 보니 황하강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황하의 흙탕물은 진흙 함량이 60%라고 한서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 정도면 흐르는 진흙 수준이라 이 기록은 과장이 좀 심하지만은 실제로는 물 1리터당 진흙 0.4에서부터 3.4g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진흙물이 3% 정도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황하가 이름 그대로의 황토빛이 된 이유는 선사시대 때부터 이어진 환경 파괴라는 인재로 인해서 토사가 엄청나게 유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진나라 한나라 시기에 시행된 토목공사 및 농경지 개척을 위해서 황하 주변의 숲을 싹 다 베어버리면서 급격히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백년하청이라, 즉 황하가 맑아지길 기다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사자성어가 생겨났을 지경입니다. 이처럼 토사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조금만 강의 흐름이 늦어지면 강바닥에 토사가 쌓이곤 했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이 평야지대가 되는 루어양 근방부터서는 주변 농토보다도 강바닥이 더 높은 천정천이 되어서 주변 제방으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간신히 막는 상황이라 홍수가 한번 났다 하면은 강의 흐름이 아예 다르게 바뀌어 버립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가뭄일 때는 말랐다가 홍수가 나면은 쉽게 넘치고 제방이 붕괴되는 등의 그 이유로 강의 물줄기 자체가 전혀 엉뚱한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유역 주변에는 피해가 심했습니다. 황하가 쉽게 넘치는 이유는 황하 중류가 천정천이라는 점도 있지만은 황하가 간수성에서 굴곡을 치며 내몽골로 올라갔다가 다시 그 내려오는 지점인 오르도스라고 불리는 지역도 큰 원인이 됩니다. 이곳은 상류가 하류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류보다 상류가 먼저 해동되기 때문에 폭풍 같은 물줄기가 얼음 위에 덮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당연히 홍수가 난 것처럼 주변에 물이 범람해서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과거 3000년 동안 이 범람과 제방 파괴는 1500회 이상 시기별로 살펴본다면 당나라 말기에는 10년에 한 번씩 제방이 무너지던 것이 북송 시기에는 3.3년마다 한 번씩 제방이 무너진 일이 잦아졌습니다. 청나라 시기에는 그러니까 17세기에 이 제방의 붕괴 주기는 1.89년에 한 번으로 더욱 빨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는
제방의 붕괴만 기록한 것으로 홍수로 인한 범람은 제하고도 이 정도인 것입니다. 황하는 가면 갈수록 다스릴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시로 강바닥에 토사가 쌓이므로 알려지지 않은 그 얕은 지역이 불특정하게 존재하고 물까지 흐려서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드니까 좌초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황하에는 잘 알려진 급류지역이 있어서 일정 크기 이상인 선박은 더 이상 상류로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황하는 크기만 엄청나게 컸지 자주 홍수나 일으키고 토사 유출이나 하는 답이 없는 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막장 강이 황하 문명의 탄생 및 유지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황하는 홍수가 나면 주변을 박살내긴 하지만은 그 후에는 상류에서 끌어온 많은 토사를 주변 농토에다가 뿌려주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으로 비옥한 비료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척박하고 건조한 그 중원 지역에 부족하나마 이 수자원을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나일강과 그 메커니즘이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치수를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므로 자연스럽게 비옥한 토지에 대규모의 사람들이 살고 이를 체계적으로 묶을 정치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수가 난 후에는 다시 토지 구획을 정리하는 등의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서 기록과 측량 등의 각종 기술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에서 발생한 이집트 문명과 동일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황하에서 발생한 문명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더 나은 환경인 양자강에서 발생한 문명보다도 더 빠르게 발전을 해가지고 결국 양자강에서 발생한 문명을 흡수하고 주변을 정복을 해서 중국 문명으로 가는 기초를 닦게 됩니다. 이는 한자의 구성에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가령 다스린다라는 다스릴 지자는 본래 물수변에 있기 때문에 물을 조정한다는 뜻으로 치수를 뜻했던 것입니다. 즉 물을 다스린다는 뜻이 곧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개념 자체로 확장된 것입니다. 다만 이집트 나일강과 다른 것은 일정 시기마다 일정 장소에 범람하던 나일강과는 달리 다스린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시도 때도 없이 홍수가 나고 범람했기 때문에 물을 다스리는 그 치수를 잘하기 위해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하 주변은 고대로부터 북송 시절까지 중국의 중심 지역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황하의 그 황색은 황제의 색으로 지정할 정도로 숭상을 받았으며, 또한 황하를 통해서 하류로 대량으로 공급되는 황토고원의 그 고운 흙은 질 좋은 벽돌과 기와를 만들기에 적합을 해서 황하 유역 근처의 중국 전통 건축은 아주 다양하고 화려한 벽돌과 기와를 사용하는 그 건축 기법이 크게 발달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거친 환경이 유능한 문화를 만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는 비단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도전과 응전의 역사는 다음 시간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자, 마치겠습니다.